서울서초동 법무법인의 변호사. 맡은 바 늘 최선을 다하고 집안의 대들보로 자신의 가족을 챙기며 결혼을 2달 앞둔 새신랑으로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2004년 7월 29일 전까지는 말입니다. 곧 휴가 시즌에 돌입하는 문제로 회사에선 7월 30일 날 근무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는 휴가는 그 다음에 있으니까 7월 30일은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밝히며 저녁 7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16년간 자신의 흔적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고 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섹션은 저희 실종 신고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말이죠. 가족은 애초에 휴가를 갔나 보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8월 1일, 8월 2일이 되어서도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던 거죠.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경찰은 바로 생존 반응을 확인해 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빠른 게 핸드폰이겠죠. 그런데 핸드폰이 켜져 있습니다. 하나, 위치 조사를 해봤는데 30분 단위로 켜졌다 꺼지는 경우도 있고 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요 위치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락동, 삼전동, 석촌동, 도곡동, 거여일동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보여서 이 사람 그냥 핸드폰 꺼놓고 잠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죠. 둘, 전화를 경찰 쪽에서 해봤는데 밤에 전화가 한 번 됐던 겁니다. 근데 남자가 전화를 받아서 뭐지? 하고 혹시 이종훈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전화를 끊으면서요, 문자로는 저 그 사람 아닙니다 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는 미납으로 사라져버렸죠. 아, 일부러 피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경찰은 자발적 가출, 내사 종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변호사님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단순 가출이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했던 근거였던 것이죠. 두 번째 섹션, 하지만 자발적인 가출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입장은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는 되게 유능한 변호사였고 어떻게 보면 가족의 대들보의 역할이었고, 이종훈 변호사님은 이 법무법인에서 3년간 일을 하시면서요,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 중에 하나셨습니다. 자발적인 가출을 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당시 약혼녀도 있었거든요. 약혼녀도 7월 29일 이후에 연락이 안 된다 해서 함께 실종신고를 했던 겁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하나, 사건 당일날 7월 29일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갔고 7월 30일 날 출근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점을 미쳐봐선 좀 이상하다. 둘, 7월 31일 이후 일주일간 여름 휴가가 예정돼 있었는데 왜 가출을 하냐?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휴가를 즐기면서 하면 될 텐데 말이죠. 셋, 2002년 사건 발생으로 따져도 2년 전이었죠. 거의 2년 전쯤 명문대 출신의 여성을 소개받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중견 인터넷 회사 웹 디자이너로서 재직했던 당시 30세 최 씨였는데 굉장히 좋아했고 마음에 들어서 2003년 4월에 바로 약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 집도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2달 앞두고 사라질 이유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섹션. 야, 이거 의심갈 만한 사람 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은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혼녀입니다. 실종이 자발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비슷해지지요.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 유족의 시선이 이상하다, 느낌이 좀 그런데 라고 할 때쯤 실종 10일이 지나서 약혼녀가 유족분들을 찾아옵니다.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면서 3억 정도를 요구했어요. 차도 사달라고 그러고 자기 사무실 하나 차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 아버지에게 부탁해도 안 된다, 그래서 혼수 대신에 3억은 힘들고 5천만 원을 인출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며 잠적을 했습니다. 이거 자기랑 결혼 파혼하려고 일부러 가출한 거다 라고 따지러 온 겁니다. 자, 약혼녀는 실종 10일 뒤에 유족에게 와서 결혼하기 싫어서 나간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갑작스러운 약혼녀 최 씨의 행동 변화. 근데요, 자, 좋습니다. 물론 우린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이상한데? 가출의 목적을 그럼 원래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과 트러블이 있었다. 근데 애초에는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점점 이상해지고 있을 때쯤 이 변호사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실종 2달 뒤에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 변호사가 전화를 합니다. 공중전화였는데요. 아버지, 저 종훈입니다. 걱정 말아요. 잘 있고요. 사실 저 다른 여자 생겼어요. 곧 돌아가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끄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약혼녀 최 씨에게 한 가지 팩스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헤어지자. 집 나간 거 증언보완하지 말고 너도 다른 남자 만나라. 그리고 이 글씨체에 대해서 필적 조회를 해봤는데 이 필적은 이 변호사의 친필이 맞았습니다. 그럼 실종 2달 뒤에도 살아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에 대한 느낌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골 아버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가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아닌데? 내가 여태까지 키운 아들이야. 내가 내 아들 목소리도 모를까? 그리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 사실 이것도 이상합니다. 글씨체는 분명 맞는데, 필적은 확실히 맞는데 이별 통보를 팩스로 보냈다라는 게 과연 말이 될까? 핸드폰으로 보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마치 무언가 증거를 남기기 위한 느낌처럼 이상한 패턴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것도 실종 2달 뒤였습니다. 경찰은 그 이후에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족분들이 훨씬 더 많은 수사를 진행하셨지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사람 다 제외하고 약혼녀 최 씨의 심리적인 걸 한번 바라보고 싶다는 겁니다. 약혼녀 최 씨는 당시에 실종됐을 당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라면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돈 달라고? 나 돈 없는데? 그만 만나. 그리고 실종. 그럼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10일 뒤에서야 얘기를 했고, 그리고 2달 뒤에 나는 이런 프린트를 받았다. 왜 2달 뒤에 이걸 받죠? 생각을 해보면 당시 트러블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고 모든 내용, 그리고 연락도 자신과만 한다라는 느낌입니다. 증거를 남긴다라는 느낌이었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약혼녀 최 씨의 진술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4번째 섹션. 여러분, 제가 약혼녀 최 씨의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 씨는 돈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매달렸고 돈을 5천만 원을 주었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는 따로 없었지요. 유족분들이 이 변호사의 중심 왔다 갔다를 다 조사해봤는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실종 전 행적에 이상점이 존재하는데요. 첫째, 금전 문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돈 요구는 이 변호사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융 이체 내역 및 변호사시다 보니까 모든 증거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는데 돈을 이체해 주신 게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상대방이 힘들다 뭐하다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이런 걸 대신 다 해주신 겁니다. 즉 돈 요구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지요.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종 전의 행적의 문제였는데요. 이것입니다. 2003년 10월에 혼인신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혼인신고가 끝난 상황이지요. 필적조회를 봤을 때 약혼자 최 씨의 글씨입니다. 물론 둘 중에 한 명만 가서 하는 건 큰 문제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전화번호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최종적으로 끝나고 나면 전화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번호는 약혼녀 최 씨의 동거남입니다. 즉 약혼녀 최 씨는 다른 남자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전화를 저기다 걸어놓고 있던 것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상해서 저 번호에 대한 걸 조회를 해봤는데 동거남에게 전화한 기록들이 여러 번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왜 혼인신고를 저렇게 빨리 했지? 비밀리에 한 것 같은데 분명 결혼 전이었고 집에서도 효자였던 이 변호사님은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는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종 한 달 전에 이 변호사님은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실종 및 사망이 되게 되면 보상 금액은 15억 원이었습니다. 수령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 약혼녀 최 씨입니다. 근데 분명히 약혼녀 최 씨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아 쓰고 있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월 15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계속 내고 있었고 더욱이 신기한 건 실종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보험금을 스스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 어느 정도 이상하다, 우연치고는 참 이상해 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거 실종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상한 점은 실종 이후입니다. 실종 후에 또 이상한 행적이 확인되는데, 자 여러분, 시간이 중요합니다. 7월 29일 날 실종됩니다. 사라졌지요. 8월 1일, 8월 2일까지 연락이 안 돼서 함께 가서 실종 신고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야 나하고 트러블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실종된 자신의 예비 신랑이죠. 이 변호사님의 카드로 명품을 구입한 흔적이 확인됩니다. 8월 1일 450만원, 그리고 110만원, 101만원, 이런 결제기로 하루에 거의 500만원이 넘는 돈을 결제했지요. 실종 직후를 하고 나서도 또다시 결제한 기록들이 확인이 다 됩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요, 사업에 대한 수단으로서 이 변호사의 명의로 7천만원 대출을 시도한 것도 확인됩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빌려준 돈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거의 1억이 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요, 두 번째, 변호사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신혼집에 세입자를 들이는데 전세를 줬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갖게 되고, 그리고요, 인감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자동차까지 팔아 1,000만 원의 또 이득을 취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지? 그래도 약혼녀가 가서 대신하면은 여러 가지 서류들 필요하고 신원조회 되게 많이 할 텐데 이상한데? 뭐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확인해본 결과 약혼녀 최 씨는 이 변호사님이 실종되고 3개월 이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일당 5만 원을 주면서 동사무소, 은행 같은 데 들려서 인감발급 및 휴대폰을 개통시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명의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 변호사님을 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 자체도 주민번호를 말소시키기 위해서 주소지까지 강제로 옮겨서 몰래 이혼소송까지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죠. 자, 실종 이후에 한 행동입니다. 살아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죠. 셋. 여러분, 이거 아까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크게 보여드리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판단한 게 글씨체가 원래 이쁘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 글자 크기가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지? 그리고 너무 삐뚤빼뚤한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한 가지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죠. 약혼녀가 와서 유족분에게 오빠 수첩을 좀 달라고 했다라는 것. 나중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확인해봤는데 그 수첩에 글씨가 오려져 있었습니다. 즉, 메모에 적어놓을 습관이 있던 이 변호사님의 수첩을 갖고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씩 오려 붙인 뒤에 이걸 팩스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라인, 다른 남자 사이에 보면 약간 줄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저걸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팩스에 그 라인이 그대로 나왔던 것이죠. 네 번째, 시골에다 전화했다며 그것도 길거리에 가는 사람한테 30만 원을 주고 전화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다 거짓입니다. 실종 전부터 실종 후까지 누가 봐도 계획적이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행 동기, 목적,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움직임은 완벽하게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기소가 안 됐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변호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고더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사례입니다. 고더드의 원칙이라는 게 간접 증거만으로도 사람이 사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1954년 영국 웨일즈에서 만들어진 얘기인데요. 영국 대법관님 고더드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떠한 흔적도 안 나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변호사님은 사망하셨나요? 사망했다라는 기록이나 증거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아직 살아있는지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는지 단순히 실종된 건지 누구도 알 수 없던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기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살인죄로 말입니다. 다섯 번째 섹션. 그럼 우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일 이 변호사님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분명 7월 29일 사무실에서 7시에 나오셨습니다. 실종 당일에 분명 CCTV에서도 정상적으로 목격이 되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출근은 정상이었죠. 회사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셨습니다. 아침에 버스를 타고 분당에서 서울까지 오셨고 일하고 밥을 드시고, 근데요, 한 가지 기록이 확인됩니다. 7시 이후에 버스카드 사용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집으로 가는 일정에 대한 게 한 곳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변호사님이 나와서 보셨을 길입니다. 반대편인데요. 보셨을 길일 겁니다. 저기 멀리 아마 남산타워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집으로 가는 길이 딱 이 길이거든요. 분당 쪽에 있던 집, 그리고 이쪽 길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길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남산 1호 터널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에서 보이는 게 남산 1호 터널이었던 것이지요. 유족분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버스를 안 탔으면 남산 1호 터널을 지나간 흔적이 있을 거야. 근데 확인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7시 이후 나가신 다음에 남산 1호 터널에 빠져나가는 차량 한 대가 보입니다.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었냐면 바로 약혼녀 최 씨의 동거남의 차량입니다.
동거남의 차량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근데 동거남의 차량 우연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어야 되죠? 남자 2명.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면.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았고 이 변호사님하고 동거남이 만나게 됐구나. 이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CCTV를 봐주십시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자, 그리고요.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인진 모르겠지만 한 남성으로 보입니다. 이 차량이 남산 1호 터널을 통과되는 게 확인됐습니다. 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궁금한 유추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성 1명, 남성 1명. 그리고 이 사진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에가 사건 당일날 입고 가셨던 이 변호사님의 옷입니다. 이제 얼추 보이시는 게 있지요. 그러면 궁금한 건 동거남은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동거남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 차도 빌려준 적 없고요. 굳이 제 차 타면 최 씨가 타고 다니죠. 근데 저는 그날 차 안 타고 다녔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최 씨는 이런 진술합니다. 나는 당일 만난 적이 없다. 실종 당일 6시부터 9시까지 분당에 있는 모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이런 행동들, 그 전에 뭔가 돈을 쓰고 뭔가 좀 조작하고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행동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를 떠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골탕 먹이려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행동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생각 드십니까? 과연 정말일까요? 뭔가 보이는 건 없습니다. 제대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까지의 모습에서 CCTV 당시의 모습에서는 사진이긴 하지만 사람이 가만히 있다라는 느낌처럼 보이지는 또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얼굴이 확인되지는 못했지요. 재판입니다. 당시 이 재판은 조금 안타깝게 진행이 됩니다. 사망 자체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동의 없는 상태로 증명서, 도장, 신분증을 위조해서 썼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검찰도 살인죄 자체는 적용을 시키지 못합니다. 살인을 입증할 수가 없었거든요. 해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및 공문서 부정행사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1심 재판에서는 2005년 11월이었는데요. 유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 징역 10년이라는 게 엄청나게 센 형량이었습니다. 원래 대부분 공문서, 사기, 사문서 위조 정도면 금액이 10억 원에 가까워도 대부분 높게 때려봐야 한 5년, 6년 정도? 대부분 평범하게 2년 정도 때린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을 때렸다는 건 정말 1심 재판부가 살인죄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분명 거기 살인죄에 준한다라고 판단하고 되게 과다하게 부과한 거죠. 바로 항소합니다. 2006년 1월 항소심은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합니다.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뒤에 살인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징역 2년을 살고 출소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왜 안타깝고 저희에게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였냐면 이 차량 내에서 혈액이 나오거나 이 차량 내에서 지문이던 어떤 흔적이던, 예를 들자면 이 변호사님의 흔적이 나오면 정황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이동 동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찾아보면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CCTV 유족분들이 찾으신 겁니다. 그 이후의 수사가 어디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끝났고
그 이후에 그녀는 사망보험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됩니다. 물론 사문서 위조로 가짜로 보험금을 쓰게 만들었다, 가짜로 보험가입을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이라 못 받을 테지만 말이죠. 이 문제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에 대한 범인은 확실하게 판단이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시신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문제. 근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 이때 당시에 함께 이동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동거남은 조사 자체도 안 됐습니다. 이 사건 분명한 건 살인죄로 기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살인죄 형량을 아직 매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살인에 대한 증거가 단 한 가지로 나타난다면 언제든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증거가 없지요. 그리고 어디에 계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이 나머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망보험금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님께 들은 바로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의심점이 강하게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험사도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살인과 사망과 관련된 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종이 오래되게 되면, 실종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사망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안에서는 지금 금액을 지불할 만큼의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 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분명히 보험사에서도 민사로서 소송을 걸 수밖에 없어요. 애매하니까. 그리고 분명히 1심 재판부에서도 이제 과하게 생각을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게 아직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보험 가입 당시, 왜냐면 혼인신고도 가짜로 했잖아요. 혼인신고도 가짜로 해서 부정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로 그 대체로서 보험 수령액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걸 아마 민사로 붙으면 받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외부에 알려져 있던 내용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유족분들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보험사 측에서 아마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제대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뭐 외부에서는 뭐 카더라라는 얘기는 좀 몇 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직접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당시의 모든 기록들을 다 자기가 가짜로 한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 문제가 하나 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한 게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이 맞다면이에요. 맞다면이라면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대부분 이제 소프트 킬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의 차이인데 그냥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여서 재워서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분명한 건 이제 의심을 안 하게 하려면 자기가 이거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이후에 버스카드 사용 기록이 없으니까 같이 함께 이동을 했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 집 방향으로 가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있게 해서 갔고, 그리고 그 안에 도착을 해서 어디선가 술을 먹던 뭐해서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익히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다 유기를 쓸지 모르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조사가 안 됐어요. 확인이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시간이 끌어졌고 유족분들이 찾아낸 얘기들로만 만들어진 내용이라서 확인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런 내용 처리가 된 거고, 그리고 분명한 건 동거남에 대한 부분의 수사도 들어갔었어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제대로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동거남에 대한 것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됐었고, 만약에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조력자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거에 대한 것도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혼자서 했을 거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뭐 물을 더 쓰거나 티를 안 내고 혈액 하나 없이 혼자서 했을 거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누군가의 조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조력자가 언젠가 마음을 바꾸거나 했으면, 그래서 어디다, 위치가 어디다 이런 증언이라도 있다면 네, 그러면 어쩌면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을까. 이 사건은 현재 언제든 증거만 나오면 기소할 수 있어요. 기소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서도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를 안 시킨 게 그거예요. 사망 유무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살인죄로 기소해봤자 무죄 판결 날 거고, 그거 무죄 끝까지 나면 아시다시피 다시는 기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던 거죠.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았고, 이제 만약에 지금이라도 뭔가 확인이 되면 살인죄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기억 그리고 확인만 된다면 체포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의 양심 고백이라면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서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린 거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제3자가 내가 유기하는 걸 도왔다, 이 사람이 나에게 시켰다라고 하면 정황 증거부터 한 사람으로 꼬여요. 범행 동기 및 목적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이어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 시신을 어디에 묻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시신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이야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적 증거를 얘기했고 자신의 증언을 얘기했고, 그러면 그 증언에 나온 사람, 그게 최 씨라면 최 씨는 그거에 대해 반박을 해야 되는데 최 씨는 그거에 대한 반박 근거가 없을 거예요. 이 전후 상황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10년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만이라도 조금 더 해결되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린 거고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